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내년 지방선거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에게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긴 연휴에도 여야의 공방은 쉬지 않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다음 주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에게 들어봅니다.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0월 10일 금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허효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스라엘군이 납포한 국제 구호 선박에 한국인 활동가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석방되지 않았죠?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접근 중이었던 국제 9호선단 선박들을 납포한 지 사흘째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모 씨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김 씨를 포함한 이 9호 선박 탑승자들은 현재 이스라엘 남부 사막에 있는 캐치오트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소식을 알렸던 시민단체는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항해 참여자들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교도소는 통상 팔레스타인 출신 테러리스트 등을 수용하는 시설로 쓰였고 가혹하고 학대적인 환경으로 악명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김 씨의 석방을 위해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김진아 외교부 2차관도 어제 오후 바락샤인 주한 이스라엘 대사대리를 만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샤인 대사대리는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 김 씨가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 외무부는 선박 탑승자들은 모두 안전하며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2년간 전쟁을 이어온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협정 1단계 전격 합의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이 휴전협정 1단계 합의에 따라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생존인질 20명의 석방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군도 이 합의된 선까지 군대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이 1단계 합의 내용을 즉각 확인했는데요.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날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네. 하마스도 성명을 통해서 가자지구 전쟁 종식, 또 이스라엘군의 점령지 철수, 인도적 지원 호용, 포로 교환 등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인질하고 팔레스타인 수감자들 교환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이 미국 CNN 등 외신은 생존 인질들이 현재 시간으로 11일이나 12일에 석방될 가능성이 네. 높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합의 이후 발표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 이르면 12일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 인질 20명 전원이 오는 13일 또는 14일에 풀려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이 1단계 합의안을 승인하면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내로 가자지구의 정해진 구역에서 철수해야 하고 이후 72시간 동안 하마스는 생존 인질을 석방해야 하고 또 사망 인질의 시신은 이후 단계적으로 인계가 됩니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2023년 10월 7일에 납치된 인질 251명 가운데 47명이 남아 있고요. 이 가운데 20명만 살아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인질 20명과 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000명의 교환이 이뤄진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절차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합의가 실제로 이행이 되면 정말 가자 전쟁이 시작한 지 만 2년 만에 휴전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다음 단계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철군 여부, 또 하마스의 무장 해제 여부, 또 이 가자지구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네. 이 2차 합의와 또 종전까지는 좀 낙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최근 뉴스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기에 가겠다. 인질 석방한 자리에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발표될 노벨 평화상이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 여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아주 공공연하게 드러내 왔는데요.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평화 협상 중재에 성공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외국 도박 사이트에서 전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확률이 이 휴전 1단계 합의 소식 이후에 소폭 올라서 6%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평화 협상 중재, 또 이란, 인도, 파키스탄 등 다수의 분쟁 종식 시도를 내세우면서 나야말로 평화의 대통령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도 미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미군 장성회의 자리에서 내가 상을 받지 못한다면 미국의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실제로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파키스탄 정부 등에서 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받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나 수상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요. 이런 후보 추천이 올해 후보 등록이 마감된 이후에 제출된 것이기도 하고, 또 이 가자 휴전에서 중재 역할을 한 게 이 수상자 발표가 아주 임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네. 또 이제 평화상 수상자는 이미 6일에 결정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다 이번 합의가 종전이 아니고, 또 이제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관세 전쟁이라든지 유엔 비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의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도 수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한강 작가에게 영예가 돌아갔던 노벨 문학상이 이번에는 헝가리 작가네요. 크리스너 호르커이 라슬로에게 주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크러스너 호르코이를 122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이 종말론적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그의 강렬하고 선구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러스너 호르코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의 최고 거장으로 칭송받아 왔는데요. 이 대표작이자 첫 소설인 사탄 탱고를 비롯해서 저항의 멜랑콜리, 전쟁과 전쟁 등을 발표해서 국제상을 수상해 왔고, 매해 이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해 한강 작가가 수상한 데 이어서 이번에 동유럽의 남성 작가가 노벨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이 지역과 성별을 안배해서 상을 주는 할리먼의 암묵적 규칙이 올해에도 적용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오늘이 북한 노동당 창당 80주년일인데 어젯밤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나요? 사실 오늘 평양에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어서 어젯밤으로 열병식 개최를 좀 앞당길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요. 어젯밤에는 이 평양 능라도의 5월 1일 경기장에서 대규모 전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의 사진 작가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 전야 행사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당 창건일을 기념하는 집단 체조, 예술 공연, 불꽃놀이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이 전야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중국 리창 국무총리와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이 주석단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열병식은 아직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이 주민들과 이 해외 기빈들이 이 5월 1일 경기장에서 이 김일성 광장까지 대거 이동하기가 또 힘들고, 이 해외 기빈들이 대거 평양을 찾은 외교 행사라는 점에서 이 심야에 열병식을 열기보다는 오늘 낮이나 오후에 진행할 거란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2년 전 열병식에서는 북한이 신형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을 선보였는데, 이번에는 최근 개발 중인 화성 20형을 공개할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어떤 걸지 관심이 모입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 2인자들이 평양을 방문했다는 거는 중국 전승절에 이어서 북중러 삼각연대가 평양에서 재현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큽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 2인자들 모두 어제 평양에 도착해서 일정에 참가한 걸로 보입니다. 이 중국에선 서열 2위 리창 총리가 참석했는데요. 중국 총리의 공식 방북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 이후 16년 만입니다. 중국은 10년 전인 2015년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는 서열 5위인 류인산 당 중앙서기처 서기를 보냈었는데, 이번엔 그보다 더 고위급 인사를 보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어제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초 중국 정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이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또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태난망로에 올라서 이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는데 이번엔 무대를 평양으로 옮겨서 이 3국의 고위 인사가 뭉친 겁니다. 또 이 밖에도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베트남 지도자로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방문을 했고요. 또 다른 나라 정상들도 평양을 찾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허여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된 오늘이지만 징검다리 연휴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고속도로 정체가 길진 않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진 5시간, 광주까진 3시간 20분, 강릉에서는 2시간 40분이 걸리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전 구간 소통 상태가 좋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경주터널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도 정체로 인한 불편은 없고요. 호남 분기점 진출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 소통 상태가 좋습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도 아직까진 수월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시장이 긴 휴장인 가운데 소폭 조정이 있었는데 미국 시장은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양새인데요. 예, 10월 초 미국 시장의 이슈는 AI의 현실화였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 수요일 폭발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S&P 500은 7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3년 만에 최장 랠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4주 연속 기관이 순매도하는 가운데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3대 지수는 약 보합권으로 소폭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우가 0.52% 하락한 46,358포인트를 기록했고 S&P 500은 0.28% 내린 6,73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08% 내린 23,0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29% 하락한 6,840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9일째인데요.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증시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장 길었던 셧다운이 트럼프 1기 시절에 34일간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S&P 500은 오히려 10% 상승을 했었고요. 그 이외의 셧다운 기간에는 큰 영향이 없었어서 지금 9일간 이어지는 이 셧다운으로 발생하는 이슈들이 무엇인지 체크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의 예산안 협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요. 연방항공청은 항공교통관제시설 인력 부족으로서 여행객들이 셧다운 영향을 체감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비필수 정부 부처 업무 중단되면서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 무급 휴가를 받았던 이런 비필수 인력들에 대해서 의회가 소급 지급을 승인했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트럼프 정부와 민주당이 여론전에 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셧다운으로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9월 FOMC 회의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주목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9월 회의 당시 기준으로 보면 대다수가 연말까지 25bp씩 2차례 인하를 예상했고요. 그중 절반은 연내에 3차례 인하를 예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12월 모두 인하가 필요하다고 한 위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연준 내부에서는 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었던 것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자산시장 과열을 이유로 긴축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정책 리스크 완화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된 계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여러 위원들이 AI 확산이 노동 수요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이는 AI와 거시경제의 연결고리가 드디어 통화정책 논의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10월 초 미국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 랠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AI 산업이 기대감에서 현실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오픈 AI를 필두로 대규모 투자 뉴스들이 발표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과거 닷컴 버블 시절을 회상해보면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들이 IPO로 자금을 모으고 수익화에 실패한 케이스라면 이번 AI 랠리는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그 수익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꿈에 투자를 한 닷컴 버블 시절, 그러나 현재는 재무제표상 숫자가 뒷받침되고 있는 랠리이기 때문에 비이성적 과열이 아닌 이성적 낙관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AI는 단일 산업이 아니라 금융, 제조, 헬스케어 전반에 걸친 메가 트렌드로 구조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면 앞으로 한국 시장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까요? 연휴 전 마지막 영업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2.9조, 개인 순매도가 3.1조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주간 미국 시장의 상승 랠리를 개인이 이끈 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145%, 개인이 37%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인 헤지펀드들이 사용하는 할로윈 전략에 편승해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주식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일론 머스크의 XAI에 투자하겠다는 뉴스가 있었네요. 정리해 주시죠. 일론 머스크의 XAI에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조달될 예정입니다. 투자를 위한 특수 목적 기구가 설립되고 그렇게 설립된 회사에 엔비디아가 20억 달러의 지분을 투자합니다. 특수 목적 기구는 엔비디아에게 GPU를 매입해서 XAI에 5년간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정리하자면 돈을 빌려주고 내가 빌려준 돈으로 내 물건을 사가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선순환 구조로 인해서 추가 투자가 촉진된다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AI 산업에선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인공지능 자본 지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연간 투자액이 3배 증가해서 1.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는 1,700조 원인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80조 원 수준이니까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제약 요인으로는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는 땅, 그리고 건물을 올리는 속도만이 유일한 한계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미국 AI 산업에 대한 투자로 삼성전자도 수혜가 있겠네요. 연휴 기간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의 납품 승인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젠슨왕이 삼성전자 제품에 사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1년 7개월 만입니다. 그 사이에 HBM 주류가 6세대인 HBM4로 이동하는 시점이어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승인받은 HBM3 12단 제품의 주문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기술적 한계를 돌파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이 코스피 지수를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또 있었을까요? 한국 시장이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년 4월 예정으로 최소 75조 원의 자금이 우리 국채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TF 회의를 민간 합동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42조 원가량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신임 총재로 당선됐습니다. 우리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로 당선되자마자 달러엔 확률이 150엔대로 급등하고 니케이 지수도 4%대 폭등했습니다. 즉 엔화를 매도하고 주식 매수를 하는 소위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네, 외부적으로는 좋은 소식이 있는데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주 기준 올해 상장사의 공시가 300여 건인데요. 그중에 절반 가까운 공시가 장 마감 후에 나왔고 대부분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시였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가 정책 기조의 핵심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하고 상법 개정, 시장 신뢰 회복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8일 만에 열리는 한국 증시. 오늘의 주식시장 흐름과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오늘 코스피는 1%대 강세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이끌고 반도체 소부장들이 큰 등락을 보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긴 연휴 동안 있었던 이슈들이 오전장에 반영이 될 거고요. 오후장에는 새로운 개별 뉴스들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값은 45년 만에 최고 상승하고 은값도 14년 만에 최고치인데 세계 경제 불안의 경고음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현재는 유동성이 넘치면서 거의 모든 자산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금값은 올해만 30회 넘게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국제 금값은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제 금값은 1.65% 내린 온스당 3,97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 12월 기준 금값 목표치를 온스당 4,9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환율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은 1.51% 오른 1,425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 중에 일본, 대만,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금리 인하 추세였는데요. 이번에 일본의 총재 당선과 함께 엔화가 달러 대비 152엔을 넘어선 것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프랑스 총리 사임, 그리고 독일의 수출 감소 등으로 유로존 경기 불안까지 겹치면서 대부분의 화폐 대비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옷차림이 이제 가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오늘 아침 출근길 비가 오는 곳이 있어요. 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도 중부지방에는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오후부터는 남부지방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20에서 60,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에 5에서 40, 충청과 남부지방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네, 주말에 계속 비가 온다라고 네. 생각하고 우산 챙겨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또 잦아요. 네, 이번 비는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도에, 밤에는 전북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목요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낮 기온이 이제 25도 이하로 서울은 내려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긴팔을 입는 분위기인데 네. 이렇게 비가 내려서 그런 걸까요? 중부지방 날씨가 쌀쌀하다고요? 네, 오늘부터는 날씨가 좀 쌀쌀해집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16도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과 춘천 28도, 강릉은 20도로 수도권과 강원도는 아침 기온과 별반 차이 없이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 소식이 없는 충청과 남부지방은 대전 25도, 전주와 광주 27, 부산은 2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 기온의 변화폭이 큽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한반도 남쪽 먼 바다에서 22호 태풍 한롱과 23호 태풍 나크리 두 개의 태풍이 동시에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들진 않겠지만 당분간 바다 날씨가 좋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해 먼 바다에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내외 현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보냈는데요. 민생이 어렵다 하시는 우리 지역구 주민들 많이 뵀는데요. 네. 마음도 많이 아팠고 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네. 만나보시니까 추석 민심 어떻게 읽히시나요? 지금 이제 내란 청산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좀 더 속도를 내면서도 그러나 좀 더 질서 있고 유능하게 좀 청산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네. 또 특히 이제 민생이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의 이 관세 협상 이런 데 대한 걱정도 있으면서 앞으로 좀 더 국내 경기가 좀 활성화되길 바란다 이런 이제 요청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벌써 레임덕이 온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최근 이제 당정 온도차라는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당은 압도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내란 청산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국내 경기라든지 외교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약간의 속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부 여당과 우리 협력은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국내 이슈와 외교 이슈, 협상 이슈 간에 약간의 이 이슈 간에 다른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이제 정부 여당에 삐그덕거리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석 연휴 밥상에서 가장 또 많이 오갔던 얘기가 내년 지방선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사들이 이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물밑 경쟁이 시작된 모양새다. 이렇게도 표현들을 하시던데 일단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고 격전지로는 서울과 부산시장인데 의원님께서는 일단 이 판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전통적으로 서울과 부산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곳이고 반드시 이겨야 할 격전지인데요. 지난번 대선에서 결과를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은 박빙의 싸움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도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48% 정도 득표를 했으니까 압도적 승리를 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민주당으로서는 역대로 민주당내 후보를 가지고 이긴 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민심이 만만치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서울의 인구가 한 50만 명이 줄었는데 네. 대부분 젊은 분들이 경기도로 빠져나간 사례들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내란 청산 이후에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아마 민주당에서 좋은 후보를 좋은 과정을 통해서 내놓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부 경선을 잘 치르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누가 나올 거냐 이 얘기들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당 얘기부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현역 오세훈 시장의 3년임이 유력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도 없고 제대로 된 리더도 안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유력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의원님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출마 저울질하고 있으신 건가요?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교 현안도 많고 관세 협상이나 특히 10월 31일부터 에이펙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현안을 좀 집중하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 이후에 저는 본격 검토할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의원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오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기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표현은 또 제 주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한 분의 강력한 후보가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도 이제 압도적 다수당이 된 이후로 정청래 당대표가 되는 과정을 보시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다음 전당대회도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새로운 정치 세대의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치 무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앞서서 당내 경선을 잘 치르는 게 선결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당내 경선에 중요 현안인 에이펙이 끝나고 국감이 끝나면은 어떤 분이, 어떤 인물이라기보다 어떤 조건을 가진 분들이 나서는 게 좋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일을 잘하고 유능한 리더를 원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저는 확인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그리고 통상 이제 현안들을 보면 이 경제뿐만 아니고 안보 등에서 이 자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유능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정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국익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에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 유능하고 일 잘하는 리더십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점에서는 민주당에서도 뭐 기초단체장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분야에서 업적을 쌓아왔던 유능한 리더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경선의 과정이 치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역인 오세훈 시장이 추석 연휴 기간에 강북 개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북 지역 주택 정비 사업을 정체시켜온 강북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상당히 좀 강도 높은 수위죠. 의원님 지역구도 강북이시잖아요. 성북갑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저는 들으면서 참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5년간 서울시장이 본인 오세훈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본인이 지난 5년간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강북 개발이 안 된 것을 강북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 탓을 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다시 서울시장이 된 그 시점으로부터, 즉 5년 전부터 보면 본인이 추진한 신통기획이라고 있거든요. 그 신통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196개 사업장 중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66개, 그러니까 34%밖에 안 됐어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겨우 34%밖에 안 됐다는 거는 실제 착공에 들어가거나 제대로 준공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 가깝습니다. 그 말은 윤석열 정부 3년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서울의 주택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실정을 덮으려고 오히려 강북 지역에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의 다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참 무책임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본인이 강남 지역의 토지 허가제와 관련해서 큰 사고를 지난번에 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북을 이제 꺼내 가지고 강남에서 자기가 이제 했던 그런 사고를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강북을 희생양 삼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북 지역 우리 주민들에게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리고 있다, 훼손시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 시장 못지않게 강도 높게 비판하시네요. 같은 그래서 소비 쿠폰 정책도 언급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청년 시대의 빚으로 돌아올 것이다. 청년 불안을 외면한 정부다라는 발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사실 본질을 외면한 세대 갈라치기 이제 프레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윤석열 정부 때 거의 100조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서울시 재정도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오히려 재정에 큰 문제를 일으킨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와서 정말 이 경기가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이 정말 아우성인 이 시점에서 최소한의 소비 쿠폰에 대해서 지금 마치 이게 큰 어떤 나중 재앙적인 문제가 돼서 청년 세대가 빚을 떠안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야말로 저는 아주 이 후한무치한 그런 행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비난을 하던 그 당시에 논리 프레임하고 똑같이 지금 재정 파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검증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이 돈이 잘 돌질 않는 현재의 경제 구조에 대한 해법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 이 소위 소비 쿠폰의 효과를 전혀 저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는 오세훈 시장도 예상을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추석 연휴 시점에서 이런 글을 올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5년간 본인이 사실은 제대로 하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택 공급도 그렇고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의 우리 서울에 대한 비전도 그렇고 일을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덮고 선거를 준비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해서 민주당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아주 못된 형태의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자기 프레임 걸기라고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현안 중에 추석 연휴 때 이제 갑작스럽게 비춰졌습니다.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됐다 이제 석방되는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일단 이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좀 경찰이 좀 의혹 과잉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수사를 하다 보면은 아마 이제 이게 6번이나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포를 하게 된 셈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약간 좀 갑작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진숙 씨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기를 홍보하고 정치적으로 자기를 띄우려고 하는 이런 이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거든요. 사실 사법 절차에 따라서 자기가 정말 죄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당당하게 출석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정치질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이런 행태가 오히려 저는 또 비판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추석 연휴에 저한테 주신 말씀 중에도 좀 더 여당이 질서 있고 유능하게 그렇게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 등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좀 세련되게 수사도 그리고 개혁도 이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걱정도 있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반드시 또 후속으로 나오는 질문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여당은 국정 성과를 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올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개혁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관세 협상의 성과가 어느 정도로 국민들께 평가받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요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이제 지적하셨듯이 사법개혁이나 언론개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 지지를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유능함을 보이느냐 이런 점도 여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제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리는 국감이 상당히 중요한 네, 그렇습니다. 부분이 될 텐데 이 외통위시잖아요. 네네. 외통위 국감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외통위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현안이 APEC이거든요. 미중 정상회담이 거의 7년 만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이제 평화 1단계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10월 27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태국하고 캄보디아
이제에 대한 중재를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예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10월 29일 경에 이제 한국에 온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쯤 북미 간에도 약간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혹시 회담이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의 사도로서 본인을 계속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해볼까 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관세 협상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조지아주 사태 이후에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뭐 이런 점들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될 예정입니다. 네. 언급하신 현안 중에 관세 협상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연휴에 대통령실 3실장이 릴레이식으로 회의를 했고요. 그 보도 중에 하나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관련해 미국 측의 제안 중에 회의해 볼 만한 게 있어서 회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회의해 볼 만한 내용이 뭘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다 공개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요. 이거를 이제 분야별로 그리고 순서대로 어떻게 3,500억 불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이행을 해나갈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한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조선업뿐만 아니라 우선 투자 대상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현금뿐만 아니라 뭐 대출이나 보증까지 넣어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먼저 하게 되는 뭐 이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서로 논의하고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제기하고 있는 게 3,500억 불을 전부 현금으로 할 경우에 우리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이 어느 정도는 양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와 분야와 관련된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온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10월 31일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아마 그 계기에 2차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으시죠. 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한미 간 입장차가 좁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연휴에도 이렇게 3실장이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10월 31일 전에 가능하다면 테이블 위에 협상의 최종안을 좀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겠나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또 러트닉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의 회동도 지금 예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이제 주요 채널들을 총가동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최대한의 메뉴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익을 저희들은 훼손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약간의 트러블이 예상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달 24일에 그 뉴욕 유엔 총회를 갔을 때 현지에서 김용범 실장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 당장 지금 아르헨티나한테는 통화 스와프를 또 주겠다고 트럼프가 했거든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최대한 마지노선 여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3,500억 불을 현금으로 이제 투자해야 된다라고 미국이 계속 주장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통화 스왑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유연해진다면 즉 3,500억 불을 이제 대출이나 보증도 끼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짤 경우에는 무제한 스왑까지는 아니어도 일정한 다른 조건이 붙으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아르헨티나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도 다르고 미국에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훨씬 더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고 대미 수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분야 업종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통화 수화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아주 전략적인 그런 이제 품목별로 제 협상이 진행이 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7월 말에 사실은 기본적인 틀은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협상이 이제 길어지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냥 그럼 자동차 관세 그냥 감수하고 좀 버텨야 되지 않냐. 제가 지난번 김민석 총리한테 대정부 질의 때 그런 취지로 질문을 했었거든요.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좀 무리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라서요. 우리 정부도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굴종적으로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로 보면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의약품 그리고 반도체 이런 품목들도 추가로 관세가 지금 매겨질 가능성도 있고요. 철강의 경우는 미국에 이제 관세를 맡고 있는데 EU도 지금 우리한테 관세를 매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서 이번에 한번 협상으로 끝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저희들이 좀 더 유연하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세계적인 그런 이 소위 무역 전쟁이다시피 한 시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기업들의 그런 국제 경쟁력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협상 당국의 그런 이제 협상 전략을 국민들과 충분히 공유하겠지만 국민들께서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드립니다. 네. 관련한 질문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상 요 질문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관세 협상 해결을 위한 여야장 협의체 제안을 했고 아실 텐데 이 협의체 제안 응할 가능성 있으실까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요. 진정성이 있으시려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회동을 했을 때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는데 한 번도 열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원내 지도부 간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만 민생 현안 입법을 위해서 10월 15일 날 본회의를 열자고 하는데도 지금 뭐 응급실 뺑뺑이법 등 중요한 법이 많거든요. 그걸 다 필벌을 걸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무슨 협의체를 다시 꾸리자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정치 공세가 아니고 진정성이 있느냐 이걸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지 좀 협상이 가능하겠다. 뭐 이런 얘기. 우선 이견이 없는 민생 입법 12여 개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열자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좀 당연히 받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민생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동시에 국가적 과제들인 뭐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협의체를 꾸리자. 이건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조할 건 협조를 하고 싸울 건 싸우는 그런 제대로 된 야당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외통위 하나는 아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에 출석을 하느냐 여부입니다. 보통 국감에는 인사만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어제 전현희 최고위원이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하면 동행 명령 발부 가능성을 좀 시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가면은 국민들도 좀 이렇게 너무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이게 아주 이례적으로 사실 대법 판결을 선거법 유죄 이렇게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혹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는 게 본인뿐만 아니라 대법원이라고 하는 사법 체제를 위해서도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당당하게 좀 나와서 출석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 이 문제가 오히려 나중에 뭐 동행 명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논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초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법사위에 나오셔서 답변을 국민들께 드리는 게 도리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김현지 부석실장의 출석 논란, 이건 어떻게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회에서 의결하면 나오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지금 논의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치와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키스터 라디오 DJ 한혜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사연 소개해 볼게요. 저는 지체장애가 있어 선선한 바람이 부는 10월에도 여행을 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강릉역 근처에서 편의 차량을 빌려 오대산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간 자리에 펼쳐진 꽃과 나무, 은은한 가을 햇살, 그리고 시원한 바람까지. 이번 오대산 여행은 여행의 장벽을 허문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현재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약하게 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들 지역으로 5에서 10mm 안팎으로 비가 왔는데요. 이 중부지방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가 소강 상태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중북부와 서해 5도 쪽에는 20에서 60, 서해 5도에는 최대 80mm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 전체적으로 5에서 40mm가량 오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지방에도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뿌려질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계단식 하강입니다. 그래도 아침 기온이 예년보다는 높은데요. 서울이 15.6도 정도입니다. 낮에도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선선하겠고요. 남부지방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8도까지 떨어지겠고 강릉 20도, 대전 25도, 전주 27도 등 17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낮은 구름대가 위치하면서 강원 산지에 안개가 짙은 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남해와 제주 해상, 동해상의 물결이 오늘 최대 4m로 높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의 어울성 파도도 높을 걸로 전망됩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은 다른 지역은 흐린 데 비해서 맑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5.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도 또 꼭 해야 될 질문.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민심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어느 분부터? 저부터. 네, 아니 네. 저는 왜 연휴에 냉장고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끌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각 집에도 냉장고 다 있는데 이 냉장고를 부터 아니 이제 국민들이 냉부라는 말을 다 안 것 같아요. 냉부. 근데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은 대통령의 예능 출연이라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그 추석 밥상에 올라왔던가는 지금 약간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민심이라는 건 그 사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장터 효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는 건데 이게 이슈가 안 될 게 이슈가 된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여권의 상황과 좀 무관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권 상황이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약간 엇박자가 난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예능 출연이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실용협치 이런 것과 부합하느냐의 문제에 약간 괴리감이 생긴 거에 국민들이 반감을 보낸 거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회성 해프닝이었지만 이 사안 자체가 이제 인화성을 가진 이유는 대통령의 혹시 그 말이 이중성이 아닌가.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현장 중심의 이야기, 그다음에 대통령이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대통령이 어찌 보면 약간의 그 모순된 점들을 보였던 게 국민의 약간 감정을 건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슈가 그렇게까지 커진 거는 여권에 별로 유리하지 않은 이슈라고 봐요. 어찌 됐건 이 사안 자체가 저는 추석 밥상머리에서 논란이 되었고 이 부분은 어찌 됐건 여진을 남기면서 하반기 정국까지도 저는 갈 수 있을 사안이라고 보고 이게 저는 어쨌든 추석 밥상머리에서 가장 그래도 저는 논란이 됐던 사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별로 정치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이 만난 거 아니지만 얘기하면은 주로 관세 협상, 야 이거 경제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주식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주식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개인의 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뭐 1,400만 명 이상이니까 주식 얘기 많이 하고 냉장고 얘기는 그 얘기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냉장고가 비었다. 같은 뭐 냉장고라도 다르네요. 네, 냉장고를 부탁해는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제가 너무 컸나요? 그 민심을 놓고 분석을 하니까 이제 여야에서 다 반응을 내놨는데 너무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내란 청산 민생경제 회복 뭐 3대 개혁 완수 뭐 이런 거를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찾아가니까 그런 거 듣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네. 지지자들 중심으로 왜 네. 아직도 왜 제대로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 처벌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한 거고 국민의힘은 뭐 물가 상승, 집값 폭등, 관세 협상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왜 제대로 못 싸우냐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찾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전 인수가 좀 양당 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이 보고 싶은 얘기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거는 조금 나라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너무 많이 싸우는 것 같다. 그래서 별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좀 쓸데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이거 뭐 내란 청산 민생경제회복 3대 개혁 완수 이건 뭐 정치 고관여층들이나 이제 얘기하는 거지 진짜 그 현장의 민심은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란 이야기도 이제는 사실 현장에선 거의 전 들어갔다고 저도 느껴요. 체감 지수가. 왜냐하면
내란 특검이든 이제 내란 특검 포함해서 3대 특검이 지금 어쨌든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약간 이 내란 특검이라는 내란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좀 약간 국민들이 피로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알 건 알고 다 지금 우리도 알 만큼 알고 우리도 할 만큼 한 것도 다 눈에 보이는데 너무 이거를 정말 사골을 우려먹듯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약간 그런 반발도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김준일 평론가 똑같은 생각인데 저는 정치 회복에 대한 물론 제가 이제 정치 평론하는 걸 업으로 삼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치 회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려고 이러냐. 어디까지 갈 거냐. 도대체 그러면 이 나라는 뭐 정치 빼면 뭐가 있냐. 이런 이제 그 약간 불만 섞인 토로가 많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경제라든가 글로벌 현상들은 굉장히 급속도로 돌아가고 있고 체감 지수가 별로 안 좋은데 자꾸 정치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특히나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정치가 물론 이제 갈등을 먹고 살지만 또 갈등이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 건 또 일부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이게 과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 본연의 정치 회복을 통해서 여야가 협치까지는 몰라도 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좀 조용히 우리가 이제 무의지치라고 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좀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가끔 듣는데 조금 이번에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것들을 여야 정치권이 어떻게 수렴해내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어떤 그 변곡점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렴의 방식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민주당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뭐가 있을까요?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한번 얘기를 한다면. 원래 비판은 쉬운데 해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란 정당이다라고 이제 뭐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국민의힘의 책임론은 뭐 부인할 생각도 없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은 모든 거를 대화를 안 하고 이를테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악수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 뭐 그러니까 내란 정당에서 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갈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 얘기를 할 거는 하고 좀 이렇게 좀 정치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은 해요. 예. 그러면 지금 연휴 전에 한 번도 열리지 못한 민생 협의체라든가 어제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관세 협상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라든가 이런 게 좀 그 정치의 복원 이것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는 정부에서 조금 굉장히 좀 그러니까 난감해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받아들이기 힘든 게 이게 굉장히 기밀을 요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협상의 이제 지렛대인데 야당을 믿을 수 있느냐? 사실 야당이 지금 저는 굉장히 잘못된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뭐 여러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정부가 지금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익을 지켜야 되고 미국의 이익에 이렇게 미국을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협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야당은 대부분 그냥 정부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미국을 비판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누가 뭐라고 해도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스탠스가 있지 않는 이상 이걸 그러면 어떻게 야당은 지금 이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민생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동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네. 뭐 기밀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저는 지금 정치 현상을 뭐 두 가지로 이제 좀 규정한다면 적대적 비토 정치하고 진영적 파당 정치가 지금 득세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걸 간단하게 좀 그 양당 지도부가 돌파할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 당심을 이제 좀 보지 말고 민심을 좀 봐달라.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이 두 당대표가 당심을 등에 업은 당대표들이라서 굉장히 이제 그 당심의 위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민심을 보면은 민심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제가 어느 조간을 보니까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이제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빠졌다.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또 이 강성 지지층의 분화로 해석을 하던데 이 강성 지지층의 분화로만 자꾸 양당 지도부가 대표들이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심과 민심이 굉장히 괴리 현상과 굉장한 이제 이 간극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민심을 쫓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간단한 게 지금 이 각 당이
어쨌든 여론조사 기능이 다 있잖아요. 돌려보면 알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는 어찌되었건 개혁의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자신들의 의제들을 밀어붙일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저는 간단합니다. 지금 야당 서로가 협치할 건 협치를 지금 손을 잡을 건 잡으면 돼요. 일종의 지금 민생 법안 지금 국민의힘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비쟁점 법안들 이번에 합의 처리하자. 합의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조금 들어가죠. 필리버스터를 어디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약간의 기능적인 것들을 버리고 저는 어쨌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대적 비토 정치에서 일단 양당 지도부가 여기에서만 한 발 빼자라고 그것만 합의해줘도 저는 굉장히 큰 진전이 될 것 같은데 할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말하자면 지금 동력이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지금 국감 중에 본회의 열자. 그래서 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다 필리버스터 하는 거 아닌가요? 국힘이?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할지 말지는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69개 법안을 뭐 필리버스터를 한 해 만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물론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 뭐 이게 국감이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그 합의만 되면은. 근데 사실 지금 감정의 골이 굉장히 패여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법안들은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난주에 우리도 뭐 지난주였군요. 얘기했지만은 뭐 필리버스터를 단축시키는 법안까지 지금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고려할 정도로 네네.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뭔가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은 어쨌든 힘이 있는 쪽에 저는 손을 먼저 내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여당이 더 힘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다수석이고 집권 여당이고 하기 때문에 내란 극복은 내란 극복대로 하고 정치 복원은 정치 복원대로 하고 좀 투트랙에 좀 시그널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민주당은 유권자 이동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지금 고민할 시점이 왔어요. 유권자들이 정말 그 스윙하는 것들이 지금 빠르게 오거든요. 이제 내년 지선에 정말 저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이제 스탠스를 좀 변화하는 타이밍을 잡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찌되었건 저는 양당 모두 자체 교정력을 얼마큼 발휘할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 될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절대 제가 보기에 필리버스터 어려울 거예요. 비쟁점 법안들은. 그건 왜냐하면 민생 제가 법안을 다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보면은 지금 시급한 법안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는 한다. 물론 이제 하루를 지나서 통과는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명분을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아마 대단히 비쟁점 법안들은 선별 처리할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지만 민주당도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거 그 법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양당 모두 추석 밥상 민심들 좀 알면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디까지 필리버스터를 할 건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민주당은 자꾸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너희들 이러면 우리가 그 법안 통과시켜서 못하게 할 거야 하는데 그거는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당 모두 이 간극에서 얼마큼 이제 조금 좁혀나가는 정치력을 보여주느냐가 국민들 평가의 전 잣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장외 투쟁을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전에는 했는데 연휴 후에는 멈춘다고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좀 정치 복원에 대한 뭔가 생각은 있는 거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들어보니까 당협위원장들이 이번에 두 차례의 이제 장외 집회를 통해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힘들고 네. 또 하려 그러면 지금 사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장외 집회 나올까요? 저는 좀 강한 지지층들이 아니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일종의 동원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인 힘도 붙일 뿐더러 또 하나는 장도영 대표가 좀 약간 실용주의자예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 못지않은 실용주의자고 태세 전환도 빠른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끌고 가는 건 자신에게 별로 유리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어떻게 그러면 잡을 것이냐가 이제 조만간 닥칠 이제 그 지방선거의 어떤 그 중요한 의제일 텐데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장내 특히나 이제 원내에서 풀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력도 좀 보여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외 투쟁은 이제 아마 연말까지는 국민의힘이 아마 자제할 걸로 보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원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지지층도 조금 수렴하고 아니면 중도에도 소구할 수 있는 이런 스탠스를 잡을 것인가. 그게 아마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예, 짧게. 그러니까 최성 평론가님이 이제 뭐 장동혁 대표의 유연성도 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거를 저는 표변이라고 보거든요. 표변. 분 단위로 이제 사람이 바뀌더라. 정치적 태도가 시간 단위도 아니고. 같은 거를 두고 얘기하는데 단어가 완전 다르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일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유연한 것도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해야지 이게 유연하다라고 사람을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집회는 못 해요. 왜냐면은 서울 집회가 폭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이제 경찰 추산 19,000명 한 2만 명 왔는데 국민의힘에서 7만 명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울 집회는 경찰 추산 1만 명 왔는데 15만 명 뻥튀기를 거의 뭐 몇 배를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도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할래?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무슨 뭐 장외 집회를 우리가 접어줄 테니까 원내로 그게 아니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활로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일 뭐 언론이 주목하는 거는 법사위잖아요. 예. 그런데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하는 경우에 동행명령장 발부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 KBS 여기 또 소현정 앵커랑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당이 이게 이런 결정을 한지를 왜 모르겠다, 대통령이 맨날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동행명령장 발부도 대통령이 이해를 할 것인가, 뭐 반대를 명시적으로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들,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그 이후에 지금 있는 과정들도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일종의 밸런스 게임 같은 거거든요. 이거 과도하면은 오히려 이제 좀 이쪽에 좀 불리하게 되는 약간 그런 거라서 이제 그 법사위원들 상당수가 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예정이신 뭐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이라서 좀 이름을 알려야 되는 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막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뭐 의문입니다. 저는 약간 요게 좀 일종의 레버리지 전략 같은, 그러니까 동행명령장은 굉장히 높은 단위의 모욕주기 수법이거든요. 근데 그 낮은 다리가 뭐냐면 증인 채택이에요. 그러니까 증인 채택도 이제까지 우리 헌정사 그 대법원장을 향해서 그러니까 요구하고 시도는 많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도 증인 채택 요구가 그때 국민의힘이 했었어요. 그런데 다 이제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엄포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를 압박하는 효과만 거두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엄포용이었는데, 이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이제 동행 명령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법원장을 상대로. 근데 그거는 이제 증인 채택이라든가 당신이 모두 발언이냐 관례적으로 인사말만 하는 것 그것만 하고 빠지지 말아라. 계속 있어라. 질의에 답변하라. 이걸 지금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동행명령까지 이제 세게 얘기를 함으로써 좀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겠다는 건데, 근데 세상사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입니다. 이거 저는 굉장한 이제 그 패착이 될 걸로 봐요. 물론 이게 이제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시원하다고 할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대법원한테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예측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민주당의 법사위는 사실상 모든 걸 빨아버리는 블랙홀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이재명 대통령도 원할까요? 앞으로 지금 줄줄이 국정 이슈가 남아있는데 법사위가 계속 끝까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역할, 그렇게 좋아할까요? 저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말로 닥치고 공격이라고 축구에서 얘기하잖아요. 닭공은 축구는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는 매우 저열하게 만듭니다. 이건 닭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 지도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줌으로써 차라리 이렇게 동행명령장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도부가 슬쩍 이제 그건 좀 과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조금 유연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그나마 민심을 수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그 속도 조절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도 이 한 차례 또 인사로 이동하면서 서로 이제 붙었었고, 지금 이제 1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수석도 국회에서 합의하면 100% 나간다는 쪽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약간 속도 조절의 느낌도 저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 여부를 놓고 좀 민주당 쪽에서 좀 이렇게 손짓? 화해의 손짓? 예. 뭐 대화의 손짓?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정무수석께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나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야당의 화해 손짓도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안 나가면 5년 내내 시달릴 거 아니에요. 도대체 김현지가 뭐냐? 최근에 시민사회 단체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했더라고요. 근데 그 고발 이유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 나이와 학력을 몰라. 너 나이 몇 살이야? 모르겠는데 너 고발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잉이다 진짜로. 뭐 어느 정도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75년생에 뭐 상명여대 93학번에 어느 정도 다 뭐 박원석 전 의원이 이제 이재명 변호사한테 98년에 추천했다까지 다 알려졌는데 물론 이제 이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조금 알려지지 않은 게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칠 일인가. 그러니까 뭐 정무수석이 판단하기에는 한겨레 인터뷰도 그렇고 100%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빨리 털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저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럼 뭐 들어주지. 뭐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뭐 대화 화해 물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뭐 이거는 털고 가는 게 맞죠. 네. 예. 근데 민주당에서 벌써 한 자락 깔잖아요. 그 뭐냐면 일 부속실장이 출석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출석을 하는 걸 검토한다는 얘기인데 일 부속실장이 출석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 비공개 회담도 배석해야 되죠. 그다음에 일정 관리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부속실장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루 한 10시간 이상, 뭐 거의 한나절을 국회에 있는다?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거는 명분이 없는 거를 잘못 건드리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총무비서관 때 출석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인사가 나서 못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총무비서관 때도 못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벌어진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라는 이제 가수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가수가 아주 대저택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인터넷 언론이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공개가 되니까 자기 불편하다고 이 사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게 기사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저택이 알려지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오히려 더 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잘못 이슈를 건드리는 관리하는 거를 이제 스트라이샌드 효과라는 이제 그 사회학 용어가 붙었는데 저는 그것이라고 봐요. 총무비서관 때 그냥 하겠다고 했다가 인사가 나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었던 사안을 그때 총무비서관 때도 과하게 이거 못합니다 하다가 슬쩍 인사를 해서 이걸 바꿔버리니까 국민들이 이거 뭐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게 된 거고 야당의 공격에 빌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전형적인 이거는 이제 잘못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문제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은 공격하고 민주당은 아마 출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안 나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잦아들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사례가 이재명 정부의 폐쇄성과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그 권위성을 보여주는 아주 나쁜 사례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이슈를 잘못 다룬 태도에서 문제가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비판을 하실 수 있고 저도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이게 처음부터 이제 무조건 못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 운영위에서 나온 거는 정부조직법을 통과를 시켜주면 우리가 나오는 것도 검토해보겠다라고 일종의 협상 카드로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성역처럼 이렇게 민주당이 한 건 아니고 저는 약간 최근에 이제 당정 갈등이 있잖아요. 네. 이거의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뭐 여러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나간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황인데 당에서 저는 이거는 일종의 시나리오인데 당에서 채택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실은 타격을 많이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 이건 100%다. 물론 당이 합의해 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건데 당에서는 안 해줘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약간 이 묘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게 모양이 네. 그런 생각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현진 나가면 안 돼라고 해서 대통령실이 지금 뭐 정청래 대표나 당 지도부한테 그렇게 못하게 막아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당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좀 그냥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네. 드네요. 사실 국감의 정책보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최근에 그 당정 관계에 대한 궁금증, 이른바 뭐 온도차,
엇박자라고 얘기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갈수록 좀 커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는 게 아니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권을 넣고도 이제 민주당에서 뭐 박범계 의원이라든가 또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또 저희 어제 전화 연결한 박균택 의원도 그렇고 요거는 좀 경찰이 과잉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연속적으로 읽거나 들었을 때 당내에서 왜 이런 반응들이 이제 나올까? 이것도 그냥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어떤 판단과 또 그 다음에 행보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경찰이 이 뭐 이를테면은 청와대가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진숙 위원장을 긴급 체포한 것인가?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뭐 과잉 충성이 됐든 아니면은 공권력 6번 이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그걸 거부한 것에 대해서 물론 이진숙 위원장은 여러 가지 국회 출석에 사유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8월부터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잘 초반에 안 나온 거는 사실 설명이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굳이 당정 갈등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추석 밥상머리에 이진숙 위원장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너무 신나하는 표정. 제가 해석하기로는 네. 그러면서 뭐 정청래가 시키느냐 뭐 이재명이 시키느냐 개딸이 시키느냐 하면서 이렇게 막 흔드는 막 이런 모습이 이게 굉장히 정무적으로 안 좋은 판단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당정 갈등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어쨌든 좀 이 우상호 정무수석 계속 얘기하듯이 뉴노멀이다 지금. 네. 예, 다양한 현상들이 벌어져도 놀랍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기에는 지금 이 사안이 갖고 있는 그 휘발성이 너무 커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이 얘기하는 건 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순방을 가도 법사위, 뭐 관세 협상을 해도 법사위, 그 아니면 이진숙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사실 이진숙 건은 이제 당화가는 약간 별개 건이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여당만 보이는 이 꼴이 되는데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약간 새로운 신호를 보내는 거는 이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의 숫자, 이 정청래 그 유튜브의 숫자가 좀 빠지는 것과 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속도 조절이 안 되고 나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이 될 뿐더러 이재명 정부가 골든타임 6개월 다 허비할 수가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선조 역사를 보더라도요. 개혁을 굉장히 추진했던 뭐 김옥균 그다음에 그 조광조 이런 사람들이 그 개혁에 실패한 게 명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속도 조절이 실패했고 오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 법칙들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과정을 지금 약간 또 박범계 의원 이런 좀 약간 뭐랄까요. 그 과거에는 강성 발언으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게 너무 말하자면은 당이 앞만 보고 뛰다 보면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통령실이 지금 어찌됐건 이렇게 강하게 팬덤으로 집권한 대통령이 초반에 이렇게 사실 의제 설정력을 강하게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만큼 정확하게 조율해내느냐가 관건인데 대통령실은 분명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에서도 일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정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라고 얘기하셔서 짧게 또 메시지를 연휴 때 정 대표도 올리셨잖아요. 잊지 말자. 네. 잊지 말자 시리즈. 옛날 잊지 말자 6.25 같은 느낌이에요. 방공구인 줄 알았어요. 예. 예. 그 연휴 끝나고 나서 국감이 시작할 때 그래서 정 대표의 스텝이 행보가 어떻게 될 거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상호는 우상호의 길을 가는 것이고 정청래는 정청래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는. 짧게 한 문장으로. 저는 네. 그러기에는 이제 부담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모르겠어요. 저도 동의는 하는데 저는 당위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잠시 후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28분입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치와의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지금 이른바 당정 간의 엇박자, 온도차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어요. 일단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이 엇박자, 온도차라는 게 이렇게 수렴의 과정으로 갈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평행선을 달릴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약간의 이제 워낙 이게 이슈가 되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더 확전 소위 말하는 이런 거를 자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런 상황은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가 어느 정도 자초한 거고 이런 상황을 노정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이렇게 빨리 열린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과거의 민주당의 후보들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당 대표하고 대선 후보는 분리가 됐어요. 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그래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됐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황우여 대표. 뭐 이런 분들은 진짜 황우여 대표였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당 대표 존재감. 그러니까 대통령의 시간이니까 황우여는 이제 쫙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이런 식이 있는데 바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선 후보였고 당 대표였으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취임 2달 만에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 대표가 게다가 정치적 야심이 큰 이런 사람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민주당의 어떤 근본적인 지금 제도적 설계 문제인데 하나는 당원들한테 계속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어디까지가 너무 많은 것이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저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면 국회의장을 뽑는데 예전에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2명이 나왔을 때 추미애가 당원들이 추미애를 원했는데 우원식이 되니까 막 그때 탈당하고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면은 앞으로 당원들도 국회의장 뽑을 권리를 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20% 당내 경선에서 20%를 줍니다. 저는 이거 되게 강력하게 비판한 게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뽑도록 법이 돼 있어요. 아무리 이게 내부 경선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설득을 했었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지만은 내가 다른 방식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계속 당원들한테 권한을 주다 보니까 지금은 대통령의 눈치보다 당원들 눈치를 더 많이 보고 당원들이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예를 들면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를 하니까 페이스북에 이거 썼잖아요. 네. 그런 거는 카톡에서나 할 얘기지. 왜 그럴까요? 국회의장 지금 나오시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20%의 지금 당원들의 투표가 있기 때문에 뭐 조정식 의원, 김태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거를 설계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벤치마킹한 게 정청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벤치마킹하는 게 추미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구도가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원 주권주의가 낳은 이게 굉장한 이제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쁜 형태의 부산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만 보고 가도 부족한 이 시간에
당원 주권주의에 지금 매몰된 당 지도부가 사사건건 지금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는 거죠. 잡으려고 잡는 게 아니라 잡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참 더 세게 얘기하고 싶지만 단톡방에서는 할 얘기라고 하고 있지만 이를 더 세게 얘기하고 싶어도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세게 얘기를 못 하는 건데 저는 이제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제 말하자면 당의 다선 의원들은 내년 국회의장 내부 경선에 눈이 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들이 정치적 야심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이제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정말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이 뭡니까? 갈등을 조정하는 행위여야 되는데 갈등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당원 주권주의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좀 양날의 칼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당원 주권주의만 계속 얘기하는 정 대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지금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시간을 잠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어떤 식으로도 풀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리라기보다는 따로 불러서 비공개를 통해서 좀 솔직하게 정 대표 허심탄회한 얘기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대통령도 지금 보면은 처음에 갖고 있던 여유가 사라지고 언사도 매우 거칠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의 지금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좀 보는데 이거 언사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투박해지면 안 되죠. 이건 정치로 풀어야 되니까 저는 차라리 두 사람이 좀 비공개라도 만나서 이 문제를 좀 푸는 형식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는 사실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정치를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일단 최평론가님도 일단은 당과 정이 평행선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그렇죠. 거죠? 저도 이제 저는 근데 네. 당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네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왜냐면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씀하신 거에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적응해야 된다는 뉴노멀이다. 이거를 당정관 무조건 엇박자로 보는 게 아니라 당은 어쨌든 어느 정도는 그 열성 지지층들의 어떤 수요, 어떤 요구를 반영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그 역할이 있는 거고 정부는 어쨌든 뭐 모두의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보수층도 많으니까 그쪽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했던 거는 일종의 방화벽을 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당정의 집 윤석열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일사무단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를 국민 여러분 좀 이해 좀 해달라. 언론도 이해 좀 해달라. 어느 정도 이 엇박자라고 불리우는 이런 거는 불가피하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당무 개입 그럼 윤석열 대통령처럼 당무 개입해가지고 다 찍어 누르면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했던 그 뉴노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그 여당과 온도차가 있느냐 대통령실과 여당과 온도차가 있느냐라고 자꾸 이제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과의 온도차가 아니라 민심과의 온도차가 있느냐를 이걸 고민해야 되는 지금 위치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우상호 수석도 자꾸 당심 얘기하는데 당심과 뭐 엇박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데 자꾸 왜 당심 하느냐. 당원 주권주의가 나온 이거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 약간 기형적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자꾸 그래서 민심으로 돌아가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보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당심과 민심 사이를. 근데 저는 이거는 오로지 저는 대통령실은 민심만 보고 가야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좀 떠오르는데요. 평행선을 가는 거는 뉴노멀로 적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평행선이 아니라 점점 더 벌어져요. 네. 예. 근데 중요한 정치 일정이 앞두고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 네. 그래서 대부분 추석 연휴 때 연휴가 길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조금 더 얘기가 나간 게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요 광역자치단체장에 누가 후보가 될 거냐. 특히 이제 여당에서. 이름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왔냐면 그 당내 경선도 엄청 치열하겠지만 그때 이제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와 당에서 생각하는 후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른바 당내 경선에서는 1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실제 본선에서 지방선거 자체에서는 또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또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뉴노멀에 적응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 접근하는 게 대통령실로도 여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말씀하신 게 진짜로 아마 큰 화두가 될 거예요. 이미 정청래 대표는 웬만하면 다 경선 붙이겠다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사실 어느 선거도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집권 여당일 때는 대통령실하고 조율도 합니다. 그게 뭐 적절하니 안 하니를 떠나가지고 조율도 하고 당대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믿을 거는 당원밖에 없다라고 보고 당원 주권주의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니 다 붙이겠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될 것이다 앞으로. 뭐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한테는 인기가 있는데 경쟁력은 중도 확장성은 없는 사람이 됐을 경우에 이거 선거 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그 우상호 정무수석을 포함해서 굉장히 큰 막중한 책임이 제가 지금 지어졌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정치권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은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이지만 본선은 관전자들의 최대 참여가 관건이다. 그거는 정확한 이거는 정확한 그러니까 중도 확장이에요. 결국 본선에 가면은 팔짱 끼고 있는 중도를 얼마큼 끌어들이냐가 관건인데 근데 지지자들의 최대 인기를 얻는 사람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지점에서 이제 여권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경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양당 구도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유권자 지형이라든가 진보 블록이 완전히 공고화되어 있는 4050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서울시장이에요. 근데 여권 입장에서는 다른 데 다 이겼어요. 근데 서울시장 졌어요. 그럼 지선 진 거예요. 이제 이게 상징성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권의 고민이 서울시장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서울시장에서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을 한 사람이 된다? 그럼 중도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민석 징발론서부터 비서실장 차출설 지금 뭐 이게 온갖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권 입장에서는 편하죠. 오세훈이라는 에펠탑 효과를 딱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 버티고 있으니까 일단 여권 이내에 어떻게 하는지 보자. 더더군다나 서울은 약간 지난번 대선 결과도 나타났지만 5대5에 가까운 지금 유권자 지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는 이거 지면은 경기도 갖고 와도 소용없고 부산 갖고 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 제가 말한 요 간극을 어떻게 여권 내부가 이걸 극복해낼 카드를 꺼내느냐. 저는 이게 관건인데 서울시장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뭐 동의는 하는데 딱 하나 동의가 안 되는 부분 하나는 경기도도 민주당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쉽지만은 뭐 예를 들면요. 뭐 유승민 전 의원 뭐 이런 분들 나왔을 때 정말로 승리를 민주당에서 가장 강성 당원들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나왔을 때 정말로 승리를 다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유연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유연하면은 본인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런 한동훈만 빼고 누구라도 공천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일종의 전략적 허용. 전략적 허용이죠.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까지 그렇게 보시는구나. 저는 좀 만만치 않다고 봐요.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들은 하신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어느덧 또 많지 않아서 이 지금 특검 수사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두 분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예상했어요. 네. 뭐 시점이 이거인 거는 몰랐지만 어쨌든 예상은 했죠. 저는 이제 이게 오히려 이제 마무리 수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그 페이드아웃 국면으로 간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찌 보면 마지막에 이제 여기 수사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이건 거의 이제 그 종점을 찍는 경우로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내란과 관련해서 수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저는 사인회동. 안가 사윤회동 부분이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됐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양쪽에 다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미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인회동을 규명하는데 좀 핵심 키맨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제대로 수사조차 안 되면은 아마 국민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성재 일단 구속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수사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또 정치적으로 휘발성 있는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당장에 이제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준석 대표도 내용 보고 필요하다 생각하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요거는 어떻게 전개될 걸로 짧게 좀 저는 김건희 특검은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까지 여권에서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 감정의 영린을 건드리는 감정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팩트보다도 이 부분을 더 강조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김건희 특검은 할 게 많아요. 지금 아직 뭐 버려놓은 거 다 수습이나 가능할까 사실 그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정치인들 뭐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뭐 나와가지고 조사받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꽤 오래가 저는 한 5년에도 듣게 되겠다. 김건희 특검은.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날씨 이슈는 중부지방의 비 그리고 풍랑과 너울이 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부분 흐리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이 끼거나 남해안과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간간히 이어질 텐데 빗줄기가 세지다가 내일 오전부터는 소강 상태를 겪기도 하겠습니다. 중북부와 서해 5도 쪽은 20에서 60, 최대 80mm 정도 보고 있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 5에서 40mm가량 오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낮은 구름대에 의해서 강원 산지에 안개가 짙겠고요. 남해와 제주 해상 위주로 물결이 최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까지는 동해상의 물결도 높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이 높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8도로 예상되고 대전 25, 전주 27도 등 비 오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서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6.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유괴 미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다 보니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 Y에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 유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아동 대상 유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몇 가지 좀 사건을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서울 동대문구에서 한 시장에서 한 60대 남성이 할머니와 함께 있던 2세 여아를 갑자기 안고 도주하려다 붙잡힌 사건도 있었고요.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고등학생이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고 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미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유인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들이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걸며 유인한 사건도 있는 등 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몇 달 사이에 전국적으로 아동 유괴 사건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각각 사건들마다 검거된 피해자들의 범행 동기가 밝혀진 게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지금 뭐 성적인 목적과 장난 내지 재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들 중에서 경기 광명시와 제주 서귀포시에서 발생했던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서울 동대문구 사건은 아이가 귀여워서 그리고 또 서울 서대문구 사건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놀라는 반응이 재밌어서 장난으로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켰던 유괴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전 사건과 비교했을 때 최근에 벌어지는 유괴 사건의 어떤 특징 또 양상이 있을까요? 일단 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범행의 동기와 계획성입니다. 좀 예전에 좀 일어났었던 그런 유괴 사건들의 경우에는 사실 금품 요구가 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인 목적과 뭐 아이가 예뻐서 내지 장난이라는 다소 좀 충동적인 동기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건들의 경우에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경찰을 오랜 기간 좀 따돌리는 등 상당히 좀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보여진다면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특별한 계획 없이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다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 결과에 있어서도 과거 사건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좀 살해라는 좀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미수로 그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공통점은 바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좀 비열한 그런 범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내 아이도 당할 수 있다라는 공포와 불안감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파급력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 상상만 해도 사실 참 몸서리 쳐지는 일이라서 이렇게 이제 뭐 미수로 그친다 하더라도 최근에 너무 이제 빈발한다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정부와 경찰 당국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학원과 공원, 놀이터 주변으로 경찰대, 기동대 등을 최대로 배치해서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고요. 경찰청에서는 아동 대상 유괴, 유인 범죄는 사안의 엄중성을 감안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 경찰에서도 형사팀과 여성 청소년 수사팀이 합동해서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의 실시간 연계를 강화해서 학교 주변이나 범죄 취약 지역 등의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등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방 대책과 함께 이제 처벌을 좀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금 국회에서 유괴 방지 3법이 올라가 있는데 이걸 빨리 좀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유괴 방지 3법의 주요 내용은 일단 뭐 유괴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3년 이상으로 높이자라고 해서 좀 미수벌 처벌도 강화를 하고 좀 실형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상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자. 그리고 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아동 유괴와 관련한 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해서 아동 유괴 문제를 좀 입체적으로 해결을 해보자는 취지의 법입니다. 뭐 지금 이게 발의가 되어는 있고 각 그 소관 상임위에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뭐 구체적인 심사로까지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발생한 유괴 사건을 놓고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었습니다. 미수라고는 해도 아동 유괴 자체가 상당히 중한 범죄가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동 유괴를 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 국민의 법 감정과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뭐 최근 선고된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사건의 다수가 사실은 집행유예를 풀려나거나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상당히 좀 낮은 형량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형량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사실 양형 기준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실제 범행 결과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요. 사실 아이가 신체적으로 다친 것이 없고 실제 유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뭐 범인이 반성을 한다라거나 초범이라는 등의 사정이 좀 더해진다면 형은 더 낮게 또 선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동 유괴 사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문 등록 제도나 안전지킴이 집 등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현재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말씀하신 지문 등록 제도는 실종된 아동을 찾는 데 유용한 제도이고요. 사실 뭐 유괴 자체를 막아주는 예방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 안전지킴이 집 같은 경우에는 위험에 처한 아이가 즉시 대피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적 성격의 제도로 그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아동들 다수가 아동 안전지킴이 집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역할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지킴이 집 중 뭐 상당수가 뭐 폐업을 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채로 방치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아동 대상 범죄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
또는 제도적인 과제가 있을까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유괴 방지 3법에서처럼 좀 미수범에 대해서도 좀 처벌을 강화하고요. 특히 성범죄 목적 유괴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신상 공개 등의 입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벌 후에 사회로 복귀한 아동 유괴 범죄자들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을 한다거나 학교나 놀이터 등 아동 보호 구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아동 유괴 예방 차원에서 유명무실해진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을 운영을 좀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참여 업주에게는 지원을 강화하는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짧게 다른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교통공사가 승객을 고소했습니다. 지난달에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승객이 반입한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대피한 사건 때문인데요. 일단 이 사건 내용은 어떤 거였을까요? 네, 지난 9월 1일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20kg짜리 대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로 인해 승강장과 역사가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양방향 열차가 1시간 동안 합정역을 무정차 통과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가 해당 승객을 형사 고소하게 되면서 다시금 이 사건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교통공사가 승객을 고소한 근거는 뭘까요? 그리고 실제 처벌 가능성까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서울교통공사가 승객을 고소한 법정 근거는요. 철도안전법인데요. 이 법에서는 누구든지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을 열차에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승객이 소지한 이 20kg짜리 대용량 리튬 배터리가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고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라는 것을 주된 이유로 삼고 있는데요. 우선 좀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배터리가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해 물품인가 하는 점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항공기의 경우에는 배터리 반입과 관련한 기준이 있지만 사실 지하철은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실제 처벌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사건화에 지금까지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10일 금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